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2장입니다. 식민지 조선시대 농촌사회, 그중에서도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그리고 또 시대를 관통했던 아주 거대한 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입니다. 청취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복잡한 역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흔히 제수달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에는 훨씬 복잡한 현실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수백 년간 그대로 이어진 부분도 있고, 식민통치라는 정말 큰 변화 속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그대로였고, 무엇이 그렇게 흡족하게 변했는지 생생한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 책을 통해 식민지 조선 농촌의 진짜 모습,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흥미로운 부분부터 볼게요. 의외로 변하지 않던 이야기 같은데요. 책을 보면은 조선 건국 훨씬 전부터 이미 소수 양반의 지주, 그리고 다수의 소장농 이 관계가 식민지까지 시대까지도 아주 단단하게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19세기 말에도 농민 75%가 자기 땅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일부만 있어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지었다니 정말 소작농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일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조선 사회는 소수 지주가 대부분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가 농민이고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특히 자료에서는 18세기 초 이미 딱 굳어진 이런 토지 소유 패턴 그러니까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장농 그리고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남부지방에 땅이 몰려있는 이런 현상이 45년 광복 전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 지적을 하는데요. 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이요. 심지어 뭐 경상도의 밀양 박씨 가문 같은 경우에는 신라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렇게 오래된 가문인데 수백 년 동안 지역 토지를 꽉 쥐고 있었고 식민지 시대에도 그 힘이 여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네,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기존의 그 지배구조라는 게 일제 통치가 시작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죠. 일부 학자들은 조선 후기에 이렇게 상업적인 영업 경영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료의 저자는 그 변화가 본질적인 지주 소작 관계를 틀 자체는 깨지지 않았다고 강조를 해요. 오히려 기존 지주들의 힘이 워낙 강해서 고전적인 방식의 토지 개혁조차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는 계기가 오죠. 1910년 한일 합병 이후에 일제가 대대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벌입니다. 1918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됐고요. 표면적 이유는 아주 그럴듯해요. 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 세금 제도를 정비한다 이런 명분이었는데요. 토지세가 정부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 45%나 차지할 정도였어요. 예, 맞습니다. 식민당국 입장에서 당연히 토지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더 확실하게 걷고 또 농촌사회에 대한 통제력도 높이고 이런 목적이 아마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겠죠. 자료에는 식민 당국이 통치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 기존의 조선인 권력 구조, 그리고 지지층하고 좀 타협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결국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과정 자체가 식민 통치에 협조적인 사람들한테 보상이 되고 반대쪽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토지 조사 과정에서 기존의 지주들, 또 옛날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다질 기회를 얻은 거예요. 반면에 이 복잡한 새로운 법규를 잘 모르거나 증거가 부족했던 수많은 소장농들은 오랫동안 실제로 경작해왔던 땅인데 그 땅의 권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못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농민들의 첫 번째 대규모 이주, 이걸 촉발한 아주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된 거죠. 이 책에 묘사된 걸 보면 토지 조사를 위해 파견된 측량 기사들이 무장한 경찰, 또 조선인 통역, 심지어 그 지역에 힘 있는 조선인 지주들하고 같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해요. 완전히 기존 지주들하고 식민 권력이 어떻게 결탁하고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힘의 불균형 속에서 진행된 거죠. 결국 근대화니 합리화니 하는 이름 아래에서 기존 지주들의 기득권은 더 강해지고 농민들의 권리는 오히려 조선시대 때보다 더 약해진 셈이죠. 모든 게 차가운 법적 계약 관계로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지주들은 훨씬 더 쉽게 소장농을 내쫓거나 조건을 마음대로 바꾸기 유리해졌고 토지 자체가 은행 담보 대출 같은 게 가능한 완전한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린 소작농들의 현실은 그럼 어땠을까요? 1930년대 조사 기준으로 보면 자기 땅이 아예 없거나 일부만 가진 소작농 비율이 전체 농민의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비율만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불안정성이었습니다. 지주들은 언제든지 더 높은 수령료를 내겠다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기존에 있던 애들을 다 내쫓고 그 사람으로 바꿔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내년에도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한 해 동안 소작지가 바뀌는 비율이 이동률이 전국 평균으로 30%는 됐고 남부지방은 많게는 40%까지 나왔다는 통계가 있어요. 30%에서 40%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매년 땅을 옮겨 다녔다는 거네요. 소작용 부담은 곧 또 어떻고요? 보통 수확량의 약 50%를 현물로 내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전라도나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무려 90%에 육박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죠?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봐야죠. 살인적인 고리대금업자들의 빚 문제도 있고 명절 때마다 지주들에게 또 선물이나 무상노동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소장료 말고 토지세까지 소장농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 속에서 소장농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차라리 그냥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불안정하게 치긴 하지만 화전민이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해요. 그렇다면은 이 시스템화에서 가장 득을 본 쪽은 지주들이었겠죠. 자료를 보면은 조선인 지주 계급이 식민지 시대에도 여전히 건재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전통적인 대지주 가문들이 식민 통치 아래서도 잘 살아남아서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특히 쌀농사 중심이고 땅값이 비쌌던 남부지방에 조선인 대지주들이 많이 분포했었죠. 통계적으로 봐도 그게 맞습니다. 특히 50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수들을 보면은 일본 인지주 못지않게 조선 인지주의 숫자도 되게 상당을 했어요. 오히려 50에서 100정보 사이의 구간에는 조선 인지주가 일본인보다 꾸준히 한 2배 정도 많았고요.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조선인 지주들하고 조선인 지주들이라고 해서 일본인 지주들보다 딱히 더 나았다고 볼 근거도 없어요. 뭐 자본이나 기술 투자에는 조금 소극적이면서 생산 과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식민지 경찰이나 법원 같은 국가 권력에 기대어서 소작료를 쥐어짜는 게 오히려 더 능숙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 이걸 이제 기생적 자주라고 분류하는데 농기구나 비료 같은 생산 비용 부담도 점점 서장난하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주들 입장에선 낮은 도지세 혜택을 받으면서 높은 소장료 수익을 올리는 게 훨씬 안전한 이득이었던 거죠. 37년 전를 보면 논투자 수익률이 당시 주식 수익률보다 높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 권력이 이런 기생적인 행태를 오히려 주장하고 보호해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칼 폴라나의 학자의 이론을 빌려서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시장경제 논리가 아주 급격하게 침투하면서 사회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인간의 노동력이나 삶의 터전인 땅까지도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버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볼라니는 이런 형상은 인간 사회와 자연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과정이 외부의 힘, 즉 일본의 식민 통치에 의해서 너무나 빠르고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 생계를 위해 경제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거죠. 특히 쌀 생산에서 이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일제가 관계시설을 개선해서 쌀 생산량 자체를 늘린 건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목적은 오직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다는 거. 1930년대 초반에는 일본 전체 쌀 수입량의 65%를 한국산 쌀이 차지했을 정도니까요. 그치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결과는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쌀 생산은 늘었는데 정작 조선 사람들이 한 명이 먹는 쌀의 양은 1910년대 평균 0.71석에서 1930년대 초반엔 0.45석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들여온 값싼 조로 채워야 했고요. 이것은 일본이라는 중심부의 필요에 따라 조선이라는 주변부의 농업 구조가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전형적인 식민지 경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동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1930년대 이후에는 북부지방이란 만주를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책에서는 이걸 인구 유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과장은 아니에요. 1944년 통계를 보면 조선인 전체 인구의 12.6%가 해외에 살고 있었고 국내에선 약 20% 정도가 자기가 태어난 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니 정말 상상하기 힘들 때였어요.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동했고 또 어디로 갔을까요? 조기에는 땅을 잃은 농민들이 일본이나 만주로 가서 농업 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3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조선의 북부, 북한 지역, 그리고 만주의 공업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하죠. 만주만 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줄고, 만주가 조선인들에게 일종의 산업 프론티어가 같은 게 된 거죠. 자료에 있는 책에 있는 지도들을 보니까 특히 경상도 같은 남부 농촌 이력 출신들이 북부 공업지대나 일본 만주 쪽으로 대거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도시화도 엄청나게 빨라져서 서울이나 평양 같은 대도시는 10년 만에 인구가 거의 3배로 폭증했습니다. 급격한 변화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이동이 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막 식마되니까 강제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본은 높은 임금을 줘서 노동력을 유인하기보단 강압적인 방식으로 단기간에 노동력을 뽑아내고 소모시키는 방식을 많이 썼죠. 45년 당시 해방 당시에 해외나 다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숫자는 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수백만 명 그 정도 되는 조선인들이 실제로 식민기간 동안에는 고향을 떠나서 일하는 경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렇게 떠난 수많은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공장이나 광산 같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 경험. 이거는 과연 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자료에서는 사회적 동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는 곳, 하는 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관계에서 좀 벗어나게 됐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거죠. 아,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 바꿀 수 있잖아요.
사회적 동원이 사회의 불평등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을 더 높이고 기존 질서에 대해 이게 과연 옳은가 의문을 품게 만들면서 때로는 반란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겪는 고통이나 불만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농민들이 서로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계급의식을 갖기 어렵다 봤어요. 근데 식민지였던 조선에선 이런 대규모 이동과 집단노동 경험이 오히려 그 고립을 깨뜨리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을 잃고 산업현장에 내몰렸던 경험 같은 건 전통적인 소농장 이런 거에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큰 음,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1945년도에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에 남한으로 돌아온 공식 귀환자가 북한, 만주, 일본 등지에서 약 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거의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겠네요. 이 사람들은 땅을 빼앗겼던 기억, 고된 노동의 경험, 좌익사상 같은 새로운 의식과 같은 아주 깊은 불만을 갖고 돌아온 겁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토지 재분배나 친일파 청산 같은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쉽게 공감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저희는 식민지 조선의 토지 문제 그리고 대규모 인구 이동이라는 정말 거대한 역사의 소동돌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수백 년 묵은 지주 소작 관계가 식민 통치와 시장 경제라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뒤틀리고 또 유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변화의 과정을 좀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핵심은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파열된 반전이라는 개념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식민지 시기 조선은 겉으로는 근대적인 시스템을 거쳐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변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곳곳이 뒤틀리고 파열된 상태였던 거죠. 농민들은 땅에서 쫓겨나 산업노동을 경험했지만 온전한 노동자 계급이 되지 못하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야 했죠. 지주들은 여전히 기생적인 특성을 버리지 못했고 이 모든 불안정한 구조를 억지로 떠받들고 있던 식민동지라는 기둥이 갑자기 무너지니 그 안에서 억눌려 있던 엄청난 모순과 갈등의 에너지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결국 해방된 조국에서 벌어졌던 그 극심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 분단과 전쟁이란 비극의 뿌리에는 바로 식민지 시기의 깊은 상처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토록 불이 뽑히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끝에 마침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꿈꾸며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당시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저절되고 중돌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 의미를 더 깊이 만들어 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